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는 페이지 3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권리의 변동이에요. 자, 그러면 요 앞부분은 뭐냐? 민법의 기초로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넣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되, 아이고, 내용이 어렵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해당 부분 제가 관련된 부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쉽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시고요. 제가 전 강의 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제한 능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숙지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제1절 권리 변동의 일반론에서 1. 권리 변동의 의가 나오는데, 의는 간단합니다.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뭐죠?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간단하죠, 그죠? 하단에 보시면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권리의 발생 취득해가지고 31페이지로 오시면 절대적 발생 원시 취득,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이 나오는데, 자, 원시 취득이 뭐냐?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권리를 갖는다. 우리가 보통 원시인 그러면 무식한 놈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최초의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시라는 말은 맨 처음이란 말이고, 원시 취득은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원시 취득이에요. 교재 보시면 얘들이 나오거든요. 얘를 보실 때 모르는 말이 나오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자세할 것들이고 얘들을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 무슨 말이겠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은, 이미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은 뭐예요? 승계 취득인데,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라고 나와있죠. 그죠? 그것만 좀 생각해보자고. 자,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가진 거죠. 이게 뭐예요? 원시 취득인 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을의 소유권은 맨 처음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승계 취득이 돼요. 다만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의 소유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얘를 바꿔볼까요? 갑이 이 신축한 건물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 병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러면 병의 전세권은 누구로부터 온 거죠? 갑으로부터 온 거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승계 취득인데, 병이 전세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설정적 승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해 쓰거든요. 임차권을 이전해 준다고는 안 해요. 임차권을 뭐 한다고 그래요? 설정한다고 하는 거죠. 왜요? 저의 소유권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저당권을 이전한다고는 안 해요. 저당권을 뭐 한다고 해요? 설정한다고 해요. 왜요? 저의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특정 승계, 포괄 승계. 특정된 권리만 넘어가는 게 뭐예요? 특정 승계.
포괄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은 뭐예요? 포괄승계. 을은요, 특정 승계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넘겨받은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판 것이 아니라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뭐예요? 포괄승계. 왜냐하면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다 뭐하게 돼요? 넘어가게 되니까. 이 부분은 용어 정리.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2번 권리의 변경해가지고 주체 변경이 나오는데 이 주체 변경은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이전적 승계를 주체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팔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의 소유권은 갑으로부터 넘겨받았고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뭐라고요? 이전적 승계인데 가만 보면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면 원래 소유권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갑이었는데 이제 누구로 바뀌었어요? 을로 바뀌었으니까 주체의 변경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전적 승계와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끝이에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나번 내용의 변경하고 다번 뭐가 나와요? 작용의 변경이 나와. 이 부분은 가끔 시험 문제를 내요. 가끔입니다. 잘 낸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자, 구별해 보는데 내용의 변경을요. 둘로 나뉘어요.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뉘고요. 요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이에요. 요 세 가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결론부터 적어드리면 질적 변경이 뭐냐?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변경되는 것을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양적 변경이 뭐냐?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있는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양이 변경되는 것이 양적 변경이에요. 작용의 변경은 뭐냐? 권리 자체 변경되지 않아요. 양도 변경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만요? 작용만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숙제할 거 이제 아셔야 될 게 나왔죠. 그죠? 질적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거다. 양적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는 그대로인데 양이 바뀌는 게 뭐예요? 양적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만 바뀌는 게 뭐라고요? 작용의 변경이다. 무슨 말이냐? 자, 질적 변경하면은 권리 자체가 변경된다는 얘기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권리가 변경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나 보다. 이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이에요.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저는 임차인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냐면 임차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저의 권리는 임차권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어요? 소유권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이에요. 감 오시죠? 자, 여기서 얘를 한 가지 기억해 두시는데 요에 하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도인인 갑은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을 갖겠죠? 근데 을이 돈으로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이땐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배우지만 돈 달라고 애원대보고 지랄거려보고도 그래도 안 주면 결국은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네가 나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안 줬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뭘 청구하게 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갑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였어요? 대금 청구권이었는데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었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양적 변경.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에게 뭘 설정해 줬냐면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갑은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권리 자체는 그대로 소유권인 거죠. 다만 이제 이 집에는 누가 살아야 돼요? 갑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야 돼요? 전세권자인 을이 살아야 되니까 갑은 여전히 소유권자이긴 한데 더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할 수는 없고 수익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하고 있어요? 줄고 있죠. 이렇게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은 권리 그대로예요. 양도 그대로예요. 다만 뭐가요? 작용만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작용이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힘을 말해요. 힘. 파워를 말하는 거야. 파워. 힘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이 힘을 한자로 쓰면 뭐를 쓰죠? 힘역자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게 뭐라고요? 작용의 변경인 거예요. 예를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사 왔습니다.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뭘 갖냐면 대항력을 가져요. 보자고요. 자,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주택임차권이죠.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민등록을 안 했더라도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양도 바뀌지 않은 거거든요. 다만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작용의 변경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에도 중요한데 이게 과거의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자,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된다면 상식적으로 아시지만 먼저 갑이 돈을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예요? 을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갑이 1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그래도 을은 여전히 뭐예요? 저당권인 거예요. 권리 자체는 뭐죠? 그대로죠. 또 갑의 저당권이 말소되더라도 을의 저당권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에도 뭐가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저당권을 왜 설정하는 거예요? 경매하려고 설정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을은 갑이 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 갑이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뭐가요?
편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을의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뭐하게 돼요? 승진하게 되니까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되니까 1순위 저당권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자고요. 가끔 시험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자, 내용의 변경 중에 질적 변경이 뭐냐?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거다. 양적 변경이 뭐냐? 권리는 그대로인데 할 수 있는 일의 량이 바뀌는 것이 뭐예요? 양적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 힘, 파가 바뀌는 것이 뭐죠?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꼭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요 네 가지 예도 좀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교재에 다른 예도 나와 있지만 다른 예들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소멸이 나와요. 용어입니다. 자, 3. 권리의 소멸입니다. 요 부분도 용어 정리 얘기죠.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의미는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적 소멸.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상대적 소멸이에요. 자, 보자고요. 갑이 지금 요 건물에 소유권이 있는데 갑의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는데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절대적 소멸인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요 건물 을한테 팔고 등기를 해주면 갑의 소유권이 없어져요. 그죠? 그렇지만 이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요 건물의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지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진 거니까 이게 뭐예요? 상대적 소멸인 거예요. 따라서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결국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 소멸이 된다. 끝입니다. 그 다음 2절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예를 좀 들어봐야 돼요. 예. 자, 1 해가지고 법률 요건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넘기기 전에 먼저 예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죠. 지금 몇 페이지라고 있는 거죠? 32페이지 하단에 제2절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자기 앞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갑이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을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 을이 이 건물을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네 건물을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은 계약을 체결한 거죠. 매매라는 뭐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끝났나요? 아니죠. 시작이죠.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을은 갑에게 뭘 주게 돼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갑은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소유권 넘겨줘야죠. 재산권 넘겨줘야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뭐하게 돼요?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요. 요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 요걸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매매라는 계약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는데 요걸 뭐라 그러냐면요.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의의를 할 수 있어요. 자, 관계를 보시면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법률 사실이 뭐냐?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이 법률 사실이고요. 법률 요건이 뭐냐?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 법률 사실의 총체가 뭐예요? 법률 요건인 거예요. 자, 교재를 좀 볼 건데요.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갑과 을이 요 A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따라서 요 A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요 A라는 건물인데 개념적으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적물과 목적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법률행위의 목적 이러면 자꾸 건물이 떠오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뜻이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갑한테 물어봤어요. 왜 파시는데요? 파시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나의 목적은 건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또라이는 없는 거예요. 왜 파세요? 물어보면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팝니다. 갑은 매매 대금을 받는 게 요 매매 계약의 목적이고요. 을은 이전 등기를 받는 것이 요 매매 계약의 뭐예요? 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률 효과와 목적이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목적 그러면 건물, 목적물을 떠올리지 마시고요. 뭘 떠올리셔야 돼요? 법률 효과를 떠올리셔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보자고요. 1. 법률 요건. 의아하시죠? 읽어볼게요, 제가요.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개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예컨대 지금 말씀드린 예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법률 요건이 뭘 발생시켜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냥 넘겨보시면 이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법률 사실. 뭐로 됐습니까?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 사실이 뭐예요? 법률 사실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앞으로 이걸 공부할 거예요. 요 예는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 왜냐하면 이게 민법의 전부거든요.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 세 부분을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죠. 민법 청칙, 물권법, 계약법. 민법 청칙 시간에 뭘 배우냐면요. 요 의사표시라는 걸 공부해요. 의사표시.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수업을 듣다면 저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의사표시라는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민법 청칙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물권법 들어가서 뭘 공부하냐면요.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저당권이다,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게 뭐예요? 물권법이에요. 계약법 들어가서 뭐 하냐면요.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그러면 또 뭐가 끝나냐면은 계약법이 끝나요. 그래서 이 사례가 민법 전체를 담고 있는 사례거든요.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끝까지 다 나가셔야 돼. 공부하다 보면은 중간쯤 되면 막 지루해요. 그리고 앞부분이 다 까먹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앞부분만 도돌이표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봤자 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앞부분만 도돌이표를 공부하게 되면 요 한 개 거래의 한 일부만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질 않아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시작을 했으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 가셔야 돼. 끝까지 다 가셔야 한 번 거래가 뭐예요? 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 해요? 기초가 담기고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더 들으면서 실력이 어떻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니까 뒤돌아보지 마시고 시작을 했으면 어디까지요? 끝까지 다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민법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한 개의 거래를 완성하면 뭐죠? 민법 수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을 하는데 법률 사실도 공부하고 법률 요건도 공부하고 법률 효과도 공부할 건데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뭐냐면 법률 사실인데 시작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은 법률 사실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법률 사실에 분류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요걸요 좀 정리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심할 거는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을 딸딸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리는 부분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뭐 하면 돼요? 만들면 되고요. 지역적인 특수한 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일단 법률 사실을요.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 두 개로 나눕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것, 껴들 수 있는 것을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걸 뭐라 그러냐면 사건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쉬운 사건부터 볼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건과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법률적인 사건은.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뉴스 보시면 뭐 주말 동안 벌어진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라가지고 맨 나오는 게 뭐예요? 뭐 누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였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요? 칼로 찔러 죽이려면 찔러 죽이는 사람의 뭐가 개입돼요? 정신작용이 개입되니까요. 그러면 법에서 말하는 사건은 뭐냐?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시간의 경과예요. 그죠? 왜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이 어쩔 수 없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자연현상도 사건이에요. 그죠?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의미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뭐예요? 아침에 오늘 날씨 할 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사건인 거예요. 오늘은 비가 내리고 막 이쁜 아가씨가 야시시한 옷 입고 나와서 아침부터 막 떠들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사건인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면 사람의 생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누가 칼로 찔러 죽이는 거는 사건이 아니지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에서 그것도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뭐로 평가되는 거죠? 사건으로 평가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당이득도 사건이에요. 자, 부당이득을 이해하실 때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린 말은 아닌데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손해배상하고 또 헷갈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당이득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원인 없는 이득으로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생긴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저절로 생긴 이득이니까 이것도 뭐로 평가돼요? 사건으로 평가되는 거죠. 됐죠? 자, 정리해 볼게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이 뭐예요? 사건인데 시간의 경과와
자연현상과 부당이득이 있다. 부당이득은 뭐라고요? 원인 없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용태입니다. 요 용태가요, 다시 둘로 나뉘어요. 외부적 용태.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냐면 행위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위의 법적 의미를 할 수 있는 거죠. 법에서 말하는 행위는 뭐냐면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행위라고 해요. 밥을 먹는 것도 행위지만요, 밥을 안 먹는 것도 행위일 수 있어요. 왜요? 안 먹는 것이 정신작용의 표출로 보인다면. 따라서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으면 이걸 다 뭐라 그래요? 행위라고 하고 외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 이제 무슨 얘기인지 감 잡으시겠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것을 내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냐면 의식이에요. 제가 교재에는 의사적 용태니 관념적 용태니 나눠놨거든요. 왜 나눴냐면 교재 그걸 안 나눠놓으면은 책이 후졌다는 분이 있어서 나눠놨을 뿐이지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것은 내부적 용태 의식이라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만 용어를 정리한다면 의식 중에서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말만 아시면 돼요. 선이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를 말해요. 악이 알고 있는 정신 상태를 말해요. 따라서 앞으로 선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예요. 악의 제3자 그럼 뭐예요? 알고 있는 제3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요 외부적 용태 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뉩니다. 물론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법에 적합하면 적법행위, 법에 반하면 뭐죠? 위법행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위법행위가 우리 민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가 있어요. 개념은 채무불이행은 뭐냐면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채무불이행이고요. 법적 성질은 뭐예요? 위법행위예요.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하고 법적 성질은 뭐예요? 위법행위예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었어요. 그럼 저는 저의 과실로 행인에게 뭘 입혔어요? 손해를 입혔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 이게 되는 거죠. 그죠? 두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어느 습관적으로 손해보상이라고도 하고 손해배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언제 손해보상이라고 하고 언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요, 위법한 자가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 적법한 자가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운전자인 제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운전자인 제가 하는 것은 손해배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끼쳤다. 불법행위고 저 행위는 뭐죠? 위법한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대신 돈을 주잖아요. 보험회사가 해주는 것은 손해보상이에요. 왜요? 보험회사는 아무 짓 안 했죠. 보험회사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용어를 쓸 건데,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면 수용 보상금을 받는 거예요? 수용 배상금을 받는 거예요? 보상금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 뭐죠? 적법한 거니까. 감 잡히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험적으로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문제 푸시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대단히 뭐한 부분이냐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한다고요? 손해배상을. 다른 말로 하면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위법행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뭐가 있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채무불이행에도 고의과실이 필요하고 불법행위에도 뭐가 필요해요? 고의과실이 필요한 거거든요. 감 잡히시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카메라의 소유권이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 친구 개똥이가 저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면 내 카메라를 내놔라. 소유물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어도요. 왜요? 내 거니까. 그렇지만 그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친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뭐여야지만요? 위법행위여야지만 청구할 수 있고 위법행위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까요? 고의과실이 필요하니까. 됐죠? 그 다음 이제 적법행위입니다. 물론 위법행위도 중요하고 무엇도요? 적법행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적법행위겠죠. 적법행위를요. 우리 민법은 둘로 나뉘어요. 법률행위라는 것과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잘 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예요.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률행위예요. 그럼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표시란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의사를 쉬운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그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 없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고. 자,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이 의사표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감을 잡아보자고요.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뭐 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쁘시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니에요.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의사표시예요. 날씨가 참 춥습니다. 의사표시 아니에요.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예요.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의사표시 아니에요. 저에게 그 집을 파시겠습니까? 의사표시예요. 감 잡히나요? 자,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뭐 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참 이쁘시네요. 원하는 바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의사표시예요. 왜요? 제가 뭘 원해요? 결혼하기를 원하잖아요.
날씨가 참 춥습니다. 의사표시 아니에요. 밥 한 끼 하실래요? 의사표시예요. 제가 뭘 원해요? 밥 먹기를 원하잖아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것도 뭐예요? 의사표시예요. 제가 뭘 원해요? 커피 먹기를 원하잖아요. 감 잡히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인데 이 법률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제가 커피 먹자 그랬더니 그쪽에서 좋대요. 둘이 뭐 먹어요? 커피를 먹게 되죠. 밥을 먹자 그랬더니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밥 먹죠. 결혼하자 그랬더니 좋대요. 그럼 둘이 뭐예요? 결혼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의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밥을 먹기를 원하면 밥을 먹는다는 말은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알게 됐어요.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준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좀 이따가 또 다시 봐야 돼요. 우리 두 번째 강의 나중에. 그럼 준법률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준법률행위예요. 따라서 준법률행위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따라서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끝났네요. 자, 준법률행위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다.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 33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가번에 가지고 뭐가 나와요? 법률행위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행위가 뭐라고요? 법률행위다. 이렇게 나와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번에 가지고 뭐가 나와요? 준법률행위. 읽어볼까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뭐라 그래요? 준법률행위라고 하며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라는 말은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뭐가 준법률행위에 대해서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나눠놨는데 그것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자, 준법률행위가 뭐가 있느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사실행위가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의사의 통지가 뭐냐? 형성된 의사를 밖으로 알려주는 것을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데 각종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다. 끝이고요. 최고라는 말의 뜻은 독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예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관념의 통지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사실행위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기타 준법률행위를 뭐라 그래요? 사실행위라고 한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이빨을 닦았어요. 이빨을 닦는 것은 저의 행위고
적법행위고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뭐예요? 준법률행위인데 그 중에서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행위. 콧밥을 판다, 밥을 먹는다, TV를 본다 이런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다 뭐라 그래요? 사실행위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얘가 많이 있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끝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